당신 손목 그 흉터, 제 남편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20년 전 남해에서 실종된 것이 바로 남해예요.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 엄마,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정말 괜찮아. 새벽 5시, 오선주는 카페 문을 열었다. 유리문에 묻은 바닷바람의 흔적을 닦아내며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해안가 작은 카페 바람결은 선주가 지난 20년 동안 지켜온 유일한 안식처였다. 커피 머신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 갓 구운 빵에서 피어오르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잔잔한 파도, 이 모든 것이 선주의 일상이었다. 선주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서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아들 민수가 곧 약혼식 최종 점검차 들를 시간이었다. 28이 된 아들의 결혼 준비를 지켜보는 일은 선주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어딘가 모를 허전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카페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 하나는 20여 년 전 민수가 겨우 7살 무렵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흐릿해졌지만 선주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선명했다. 남편 승우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출장을 간다던 그날 이후 선주는 단 한 번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다. 수색은 몇 달간 이어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선주는 그 시간을 견디며 민수를 키워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설명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아빠는 어디 계셔? 라는 질문에 선주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아빠는 멀리 계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선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웠다.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민수의 학교 행사 참여, 그리고 밤마다 적어 내려가던 일기, 이 모든 것이 선주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아니, 흘리지 않으려 애썼다. 민수는 훌륭하게 자라주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들을 볼 때마다 선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몇 달 전 민수는 여자친구 지은을 데려왔다. 밝고 따뜻한 성격의 지은은 선주에게도 금세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은 선주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기쁨이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다. 민수가 들어섰다. 아들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엄마, 오늘 약혼식 장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다 준비됐어요. 선주는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이 바다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에서 선주는 묘한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다. 오전 시간이 지나며 카페는 조금씩 손님들로 채워졌다. 단골 할머니들은 선주에게 민수의 약혼을 축하하며 덕담을 건넸다. 해안가를 산책하던 젊은 연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속삭였다. 선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한때 그랬던 시절을 떠올렸다. 승우와 처음 만났을 때 그들도 저렇게 설레고 행복했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후에 지은의 가족들과 최종 미팅이 있다고 했다. 아들을 배웅하며 선주는 문득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민수는 정말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선주에게는
홀로 남겨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주었다. 오후가 되자 카페는 한산해졌다. 선주는 카운터에 앉아 약혼식 당일 준비할 샌드위치 메뉴를 정리했다. 지은의 부모님께서 특별히 요청한 메뉴들도 있었다. 선주는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싶었다. 이번 약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선주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오랜 세월 혼자 짊어져 온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해가 기울며 카페 안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선주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승우가 있을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주는 수없이 이 질문을 반복했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다. 그날 저녁 선주는 카페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갔다. 작은 원룸 구조의 집은 선주 혼자 살기에 충분했다. 민수는 몇 년 전부터 독립해 시내에서 살고 있었다. 선주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약혼식 순서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선주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승우가 실종되기 며칠 전 써두었던 메모였다. 선주야, 이번 출장 다녀오면 우리 셋이서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오자. 민수도 좋아할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한 남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주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다. 내일은 민수의 약혼식이었다. 선주는 웃는 얼굴로 아들을 축복해주고 싶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앞을 보며 살아가야 했다. 그렇게 다짐하며 선주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선주의 머릿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쳤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다. 선주는 그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어둠 속에서 그 불안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약혼식 당일 아침은 맑게 개었다. 선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를 정돈했다. 오늘은 카페를 잠시 닫고 약혼식장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식장은 카페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호텔 연회장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이 예약한 곳으로 아담하면서도 품격 있는 공간이었다. 선주는 옷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베이지색 투피스를 꺼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며 선주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서 있고 싶었다.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말이다. 오전 11시 선주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해안 풍경이 지나갔다. 민수가 어렸을 때 함께 산책하던 길, 자전거를 배우던 공원, 그리고 첫 입학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던 카페 앞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선주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민수와 지은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선주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적어도 민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우아하게 장식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장미와 연한 핑크색 수국으로 꾸며진 테이블들,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중앙에 마련된 메인 테이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선주는 지정된 자리로 안내받았다. 신랑 어머니 자리는 메인 테이블 바로 옆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다. 지은의 친척들, 민수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선주의 카페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가 이 자리를 축복하기 위해 모였다.
선주는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였다. 약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메인 테이블의 한 남자가 자리를 잡았다. 선주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박진모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선주가 아는 누군가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남자의 옆모습, 귀 뒤로 넘기는 머리카락의 습관,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표정 모든 것이 승우를 떠올리게 했다. 선주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남자는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선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분명 비슷했다. 아니, 너무 비슷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느낌도 있었다. 승우는 말할 때 항상 손을 많이 움직였는데 이 남자는 그렇지 않았다. 약혼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멘트에 따라 민수와 지은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혼 서약을 했다. 선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메인 테이블의 그 남자에게로 향했다. 식순이 진행되는 동안 선주는 남자를 관찰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모든 행동이 어딘가 익숙했다. 특히 왼손으로 잔을 잡는 습관. 승우도 왼손잡이였다. 선주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며 대화를 나누었다. 선주는 용기를 내어 메인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지은의 어머니가 선주를 소개했다. 진모 씨, 이쪽은 신랑 어머니시고요. 선주 씨예요. 박진모는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예의 바른 사람의 것이었다. 선주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이 사람은 승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하지만 진모는 선주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예의 바른 미소만을 지었다. 선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진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선주는 어떤 낯선 느낌을 받았다. 이 사람은 분명 승우가 아니었다. 아니, 승우일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닮은 걸까? 잠시 후 진모가 물잔을 집어드는 순간 선주는 그의 손목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선주의 몸이 굳어버렸다. 진모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그것은 승우가 25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생긴 흉터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다. 선주는 현기증을 느꼈다. 주변의 소음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귀를 때리듯 쿵쿵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하지만 진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담담한 표로 대화를 이어갔다. 선주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약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선주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정말 승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일까? 약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선주는 진모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먼저 떠난 후였다. 민수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선주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 의문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박진모라는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승우와 그토록 닮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약혼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선주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진모의 얼굴, 그의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손목의 그 흉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대하는 동안에도 선주의 생각은 자꾸만 그날로 돌아갔다. 선주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많다고, 흉터 정도는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승우를 그리워한 나머지 비슷한 사람만 봐도 착각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어느 오후 단골 손님 몇 명이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선주에게 말을 건넸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선주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로 피곤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날 저녁 선주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승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선주는 승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그의 윤곽을 기억하려 애썼다. 그리고 박진모의 얼굴을 떠올렸다. 분명 닮았다. 코의 모양, 눈썹의 각도, 심지어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의 간격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점들도 있었다. 진모는 승우보다 조금 더 말랐고 피부색도 약간 더 어두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승우의 눈에는 항상 온화함이 있었지만 진모의 눈에는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선주는 앨범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혼자 생각만 하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에게? 민수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이제 막 약혼을 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선주는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릴 때도, 빵을 구울 때도, 손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 머릿속 한편에는 항상 박진모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 날 오후 선주는 약혼식 때 받은 하객 명단을 다시 꺼내보았다. 박진모라는 이름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지은 아버지 회사 동료. 그렇다면 진모는 지은의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 선주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지은의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진모에 대해 물어볼까? 하지만 무슨 이유로?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선주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대신 인터넷 검색창에 박진모라는 이름을 쳐봤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많은 결과가 나왔고 어떤 것이 그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선주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날 밤 선주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승우가 어딘가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는 꿈이었다. 그는 선주를 바라보며 입을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선주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승우는 점점 멀어져 갔고 선주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났다. 새벽 3시였다. 선주는 침대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선주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선주는 문득 20년 전 승우가 실종된 날 밤을 떠올렸다. 그날도 이렇게 고요한 밤이었다. 선주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 창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평소보다 더 일찍 카페를 열었다.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을 덜 하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손님이 없는 이른 시간, 카페 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선주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선주는 결국 결심했다. 이 의문을 혼자 안고 있을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웃이자 오랜 친구인 장용기 뿐이었다. 용기는 퇴직한 경찰이었고 선주의 사정을 잘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선주는 휴대폰을 꺼내 용기에게 문자를 보냈다. 용기 씨, 시간 되시면 카페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상담할 일이 있어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선주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 10시쯤 용기가 카페에 들어섰다. 그는 선주의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차렸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선주는 용기에게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질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선주는 알아야만 했다. 장용기는 선주가 건넨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약혼식에서 본 박진모라는 남자, 그와 승호의 놀라운 유사성, 그리고 손목의 흉터까지 선주는 지난 며칠간 혼자 품어왔던 모든 의문을 쏟아냈다. 용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며 온갖 사건을 겪어온 사람답게 용기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선주 씨, 마음 많이 힘드셨겠어요. 용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선주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용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실종된 후에 기억을 잃고 다른 삶을 사는 분들도 있고 특별한 이유로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단순히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선주는 용기의 말을 곱씹었다. 그렇다. 어떤 가능성이든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선주를 더욱 괴롭혔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용기의 제안에 선주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로 이 일을 파헤쳐야 할까? 만약 박진모가 정말 승우라면? 그렇다면 왜 지난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걸까? 그리고 만약 그가 승우가 아니라면? 그저 닮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텐데. 하지만 선주는 알아야 했다. 이 의문을 안고 평생을 살 수는 없었다. 박진모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용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보죠. 지은 씨 아버지 회사 동료라고 하셨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선주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진실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선주는 용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렇다. 진실은 때로 잔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만 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나았다. 용기가 떠난 후 선주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었다.
선주는 카페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오후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카페는 활기를 띠었다. 며칠 후 용기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진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냈다는 것이었다. 선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용기는 저녁 시간에 카페로 오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카페가 한산해지자 용기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선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용기를 맞이했다. 앉으세요, 용기 씨. 뭐 좀 드릴까요? 괜찮아요. 바로 이야기하죠. 용기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선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박진모 씨는 현재 48살이에요. 부산에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고 지은 씨 아버지와는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독신이고 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선주는 용기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48살 승우와 같은 나이였다. 만약 승우가 살아있다면 지금 그 나이일 것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용기는 파일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박진모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기록이 약 10년 전부터예요. 그 이전 기록은 찾을 수 없었어요. 물론 단순히 제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선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0년 전부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다른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일까? 선주 씨,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너무 앞서 생각하지 마세요. 용기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선주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졌다. 만약 박진모가 정말 승우라면 왜 신분을 바꿨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선주의 질문에 용기는 잠시 망설였다. 더 깊이 파고들려면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박진모 씨와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선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접 만나다니. 하지만 용기의 말이 맞았다. 서류나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진실을 알려면 직접 부딪혀봐야 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요. 지은 씨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곧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민수와 지은의 결혼 준비를 핑계로 박진모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그가 정말 승우라면, 그리고 그가 선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날 밤 선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더 이상 혼자 의문을 품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됐다. 이제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됐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은 선주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좋아 보인다며 덕담을 건넸다. 선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선주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수와 지은의 결혼식은 2달 후로 정해졌다. 그 사이 양가는 자주 만나 결혼 준비를 논의했다. 선주는 이 기회를 이용해 박진모와 다시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주선한 양가 상견례 자리였다. 장소는 시내 한 레스토랑으로 지은의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 몇 명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선주는 초대 명단을 확인하다가 박진모의 이름을 발견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회사 동료이자 친한 친구인 진모를 꼭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상견례 당일 선주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소박하지도 않은 차분한 느낌의 원피스를 선택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던 선주는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박진모를 만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승우를 만나기 위해서였을까?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몇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은의 부모님이 반갑게 선주를 맞이했다. 민수도 이미 와 있었다. 선주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직 박진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박진모가 들어섰다. 그는 단정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진모야, 늦었네. 이리 와서 앉아. 진모는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그의 시선이 선주에게 머물렀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진모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선주도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선주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주는 진모를 관찰했다. 그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지은의 아버지와는 오랜 친구 사이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했다. 선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진모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얻어갔다. 진모는 무역업계에서 10여 년간 일해왔다고 했다.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담당했고 출장이 잦았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때때로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선주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사람은 정말 승우와 다른 사람 같았다. 승우는 이렇게 사교적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은의 어머니가 제안했다. 우리 커피라도 한 잔 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사람들이 동의했고 일행은 레스토랑을 나와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카페로 향했다. 걷는 동안 선주는 우연을 가장해 진모 옆으로 다가갔다. 진모는 선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선주 씨, 민수 씨 정말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감사해요. 지은 씨도 정말 좋은 아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선주는 진모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음색은 비슷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다. 승우는 경상도 억양이 강했는데 진모는 표준어에 가까웠다. 카페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 선주는 진모 건너편에 앉았다. 커피가 나오고 사람들은 다시 결혼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러던 중 지은의 아버지가 진모에게 물었다. 진모야,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진모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야.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좋지. 진모는 잠시 멍하니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 묘한 그림자가 스쳤다. 선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있었다. 진모의 과거에 무언가가 있었다. 선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모 씨는 원래 부산 출신이세요? 진모는 고개를 들어 선주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사실 어디 출신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진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설명했다. 10여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 후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죠. 그 이전 일들이 많이 흐릿해요. 선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억을 잃었다고? 10여 년 전에? 그럼 가족은? 지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모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사고 후에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됐죠.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진모의 사연에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선주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10여 년 전의 사고, 기억상실, 신원불명 이 모든 것이 승호의 실종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혹시 그 사고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선주의 질문에 진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남해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한국 남해에는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남해 그곳은 바로 선주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승우가 실종된 곳이었다. 카페를 나오며 선주는 휘청거렸다. 민수가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박진모는 승호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선주를, 민수를, 그들의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선주는 용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다. 용기는 침착하게 들었다. 선주 씨, 이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DNA 검사 같은 것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선주는 그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DNA 검사를 하려면 진모의 동의가 필요했다. 어떻게 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그가 정말 승호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선주는 알아야만 했다. 더 이상 이 불확실함 속에서 살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할 때가 온 것이었다. 며칠 후 선주는 용기와 함께 오래된 서류 상자를 열었다. 승호 실종 당시의 경찰 보고서, 수색 기록, 그리고 관련 서류들이 상자 안에 가득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선주는 먼지가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승호는 출장을 간다고 했다.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 했다. 선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배웅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승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회사에 연락해 보니 그런 출장 일정은 없었다고 했다. 선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이 시작됐다. 승호의 차는 남해안 어느 해변 근처에서 발견됐다. 차 안에는 그의 소지품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승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이 부분 좀 보세요. 용기가 서류 한 장을 가리켰다. 목격자 진술서였다. 당시 해변 근처에서 두 남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진술은 명확하지 않았고 결국 단서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도. 용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고 신고 접수 기록이었다.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같은 지역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깨어난 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다. 선주의 손이 떨렸다. 이 사람이 혹시?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두 사건을 연결하지 못했어요. 그 남성의 외모 묘사가 승호 씨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선주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신원 미상의 남성은 키가 약 175cm, 마른 체격, 왼손잡이로 기록되어 있었다. 승호와 비슷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남성의 얼굴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일부 치아가 손상되어 있어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 남성은 그 후 어떻게 됐나요? 기록상으로는 회복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거쳤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 기록은 찾을 수가 없어요. 선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 남성이 승호였다면, 기억을 잃은 채 홀로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가 지금의 박진모라면, 다음 날 선주는 결심을 굳혔다. 진모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했다. 더 이상 숨어서 관찰만 할 수는 없었다. 선주는 진모에게 문자를 보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카페로 와줄 수 있겠냐고. 몇 시간 후 진모에게서 답장이 왔다. 내일 오후에 들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선주는 긴장되면서도 안도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진모가 카페에 들어섰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다. 선주는 진모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커피를 내오며 선주는 심호흡을 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일이신지? 진모의 표정은 궁금함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진모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선주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남편이 실종된 일, 진모를 처음 봤을 때 느낀 묘한 감정, 그리고 손목의 흉터까지. 진모는 선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그래서 저를 그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나이, 체격, 왼손잡이인 것, 그리고 흉터까지. 진모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거기 있었다. 그는 그 흉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흉터, 저도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요. 기억이 돌아온 후부터 이미 있었거든요. 선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지난 며칠간 저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선주 씨를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낯설지 않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보았다. 카페 안에는 고요함만이 흘렀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선주의 제안에 진모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지난 10여 년간 공백으로 살아왔어요. 만약 제게 가족이 있었다면, 그들이 절 찾고 있었다면, 저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선주는 진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선주의 손도 마찬가지였다. 무섭지 않으세요? 진실을 아는 게. 진모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섭죠.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날 이후 선주와 진모는 자주 만났다. 진모는 자신이 기억하는 단편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공포,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들. 선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만약 그가 정말 승호라면 그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한편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선주는 평소보다 자주 외출했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간이 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카페에 들러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선주는 잠시 망설였다. 민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실종 당시 겨우 7살이었으니까. 하지만 민수도 알 권리가 있었다. 민수야, 앉아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선주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박진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진지해졌다. 그럼 박진모 씨가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래서 DNA 검사를 하기로 했단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기대, 두려움, 혼란,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까지. 엄마가 오래전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민수의 고백에 선주는 눈물이 났다. 아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왔던 것이었다. 선주는 민수를 안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함께니까. 그날 밤 선주는 오랜만에 승우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어린 민수를 안고 있는 승우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선주는 그 얼굴과 박진모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겹쳐보았다. 닮았다. 정말 닮았다. 하지만 동시에 달랐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선주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용기가 직접 봉투를 가지고 카페로 왔다. 선주와 민수 그리고 진모가 함께 자리했다. 모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용기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열어보시겠어요? 선주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박진모와 민수 사이의 친자 확률은 99.9%였다. 박진모는 민수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가 오선주의 남편 승호라는 것을 의미했다. 카페 안에 침묵이 흘렀다. 진모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를,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저는 정말, 진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선주를 바라보았다. 선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2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타인이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가 당신의 남편이었다니. 그리고 이 청년의 아버지였다니.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미안해요. 선주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선주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남편은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20년의 공백은 너무나 컸다. 며칠 동안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다. 진모는 민수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단편적이고 흐릿한 기억들이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나누려 애썼다. 민수는 아버지가 없는 채로 자라온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웠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진모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 가족에게 큰 빚을 진 것이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진모는 선주에게 물었다. 두 사람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무엇을? 저는 당신의 남편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박진모예요. 저는 승우가 아니에요. 기억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주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도 몰라요. 하지만 천천히 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진모는 선주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그에게 선주는 아직 낯선 사람이었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아내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은 민수와 지은의 결혼 준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은의 가족은 이 복잡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는 오히려 진모를 따뜻하게 대했다. 진모, 아니 승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하게. 진모는 그 말에 감사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회사에서 회의 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다. 선주와 민수 그리고 진모도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앞에서 지은과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다행히 빠르게 대처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모두가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민수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선주는 지은의 어머니를 위로했다. 진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진모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쳤다. 병원 복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 그리고 깊은 슬픔. 하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졌다. 진모는 머리를 흔들었다. 또 이상한 기억의 파편이 떠오른 것이었다. 며칠 후 지은의 아버지는 안정을 찾았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강조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서두르기보다 의미 있게 준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선주는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옛날 서류들을 펼쳤다. 용기가 가져온 사진들 중에서 당시 구조된 신혼 미상 남성의 사진을 찾았다. 흐릿하고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 진모와 닮아 있었다. 아니, 진모 본인이었다. 선주는 그 사진 옆에 최근 찍은 진모의 사진을 놓고 비교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보였다. 하지만 본질은 남아 있었다. 눈빛의 깊이, 미소의 모양, 그리고 어딘가 슬픈 듯한 표정.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용기였다. 선주 씨, 제가 하나 더 알아낸 게 있어요. 당시 사건 기록을 더 파보니까 승호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종 당일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아요. 선주는 긴장했다. 누구와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승호 씨는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 뭔가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주는 숨이 막혔다. 그렇다면 승호는 왜 기억을 잃게 된 걸까?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것이었을까? 더 조사해 볼게요. 선주 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선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박진모가 승호라는 것은 확인됐지만 그가 왜 어떻게 기억을 잃게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다음 날 진모가 카페에 들렀다.
그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다. 선주 씨, 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꿔요. 누군가와 다투는 꿈, 어두운 곳에서 도망치는 꿈. 그리고 누군가가 가지 마, 위험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선주는 진모의 손을 잡았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진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그 기억 속에는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선주는 다만 한 가지만을 바랐다. 어떤 진실이든 그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진모의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피해 달리는 자신, 무언가를 목격한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이걸 알면 안 돼. 잊어야 해. 어느 날 새벽, 진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해변 두 남자가 큰 가방을 옮기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발견한 그들의 놀란 표정. 진모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은 무언가를 목격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것이었다. 며칠 후 지은의 아버지가 퇴원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됐지만 의사는 정기적인 검진을 권했다. 가족들은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고 선주와 민수, 진모도 초대받았다. 식사 자리에서 지은의 아버지는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문득 과거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죠. 회사에서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무슨 사건이었어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밀수 사건이었어요. 우리 회사 거래처 중 하나가 불법적인 물품을 거래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도 받고 회사도 어려움을 겪었죠. 진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밀수, 불법 거래, 그 단어들이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 사건이 언제였나요? 진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의 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한 20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남의 지역 거래처였는데 진모는 숨이 막혔다. 20년 전 남의 지역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식사 후 진모는 선주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뭔가를 목격했던 것 같아요. 불법적인 일을. 선주는 진모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무리하지 말고. 하지만 진모는 알아야 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기억을 잃게 됐는지. 다음 날 용기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20년 전 밀수 사건 관련 자료였다.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 목격자가 있었지만 사건 직후 실종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격자의 신원은 오승호였다. 승호 씨는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승호 씨를 막으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승호 씨는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거죠. 용기의 설명에 선주는 떨렸다. 그럼 일부러 기억을 지운 건가요? 아니요, 사고로 인한 기억 상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후 경찰이 승호 씨를 찾기 전에 신원이 보호된 것 같아요. 아마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같은 걸 거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증인이었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왔기에 아무것도 증언할 수 없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해결됐어요. 다른 증거들로 범인들은 체포됐죠. 하지만 승호 씨는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기억이 없었으니까. 선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은 위험해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 밤 선주는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다. 민수도 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다. 엄마가 오래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버지 실종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라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고백에 선주는 미안함을 느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최선을 다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모자는 서로를 안았다. 20년의 세월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진모는 과거 사건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다. 그리고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다. 그날 밤 해변에서 본 것들, 도망치던 순간, 그리고 누군가에게 붙잡혀 폭행당하던 기억까지. 진모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잃었죠. 진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선주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 진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승호였지만 동시에 박진모였다. 20년의 공백은 너무나 컸다. 그 시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진모는 선주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던 기억이 없어요. 미안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감정이 돌아오지 않아요. 선주는 슬펐지만 이해했다.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랑은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도 있었다. 선주는 알고 있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는 것을. 진모는 의사의 권유로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기억을 되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진모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상담을 받으며 진모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오승호였고 선주의 남편이었으며 민수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난 10여 년간 박진모로 살아온 사람이기도 했다. 두 정체성 사이에서 진모는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어느 날 상담 후 진모는 선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주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같이 바다를 걸을까요? 선주는 기꺼이 동의했다. 두 사람은 카페 앞 해변에서 만났다.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다.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왔다. 걸으며 진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두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승우와 진모는 결국 같은 사람이고 다만 다른 경험을 했을 뿐이라고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제가 사랑했던 승우는 돌아올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있다는 거요. 진모는 선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20년을 혼자 버텨냈잖아요. 선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선택이 없었을 뿐이죠. 민수를 키워야 했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다. 선주는 문득 20년 전 승우와 이 해변을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아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후회하지 않으세요? 진모의 질문에 선주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건 사실이고, 민수를 낳은 것도 사실이고, 20년을 버텨낸 것도 사실이니까요. 진모는 선주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손을 잡은 것이었다. 선주는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며칠 후 용기가 마지막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20년 전 사건의 전말이 모두 정리된 자료였다. 승우는 우연히 밀수 현장을 목격했고 범인들에게 쫓겼다. 도망치던 중 사고를 당해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기억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찰은 그가 사건의 목격자임을 알아챘다. 하지만 승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범인들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승우의 안전을 위해 그를 신원 보호 프로그램에 넣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승우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담당 경찰관의 착오로 선주에게는 여전히 남편이 실종된 것으로만 통보됐다. 그리고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승우는 기억을 회복하지 못했기에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행정적인 실수였어요.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용기의 설명에 선주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다. 20년의 고통이 단순한 실수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선주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분노해봤자 과거는 바뀌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앞으로였다. 진모는 그 자료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희생자였다는 것,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다시 가족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했다. 며칠 후 진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에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본명을 되찾기로 한 것이었다. 법적으로 오승호로 신분을 복원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진모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싶었다. 저는 오승호예요. 그리고 박진모이기도 하죠. 두 이름 모두 저예요. 법원에서 진술하며 진모는 그렇게 말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 복원을 승인했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오승호였다. 그날 저녁 승호는 선주와 민수를 만났다.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저는 아직도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마 평생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승호의 고백에 민수가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선주는 아들의 성숙함에 눈물이 났다. 민수는 정말 훌륭하게 자라주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승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손을 잡은 것이었다.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수의 질문에 선주와 승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선주의 말에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았다. 며칠 후 민수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은의 가족도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오히려 이 특별한 상황이 두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승우는 조금씩 아버지의 역할을 배워갔다. 민수와 함께 예식장을 둘러보고 턱시도를 고르고 하객 명단을 정리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다. 승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미안해, 민수야.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엄마한테 들으면 되니까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를 기다리며 보낸 날들, 어머니와 함께 견뎌낸 시간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현재까지. 승우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없는 동안 아들은 너무나 많이 자랐다. 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영원히 남을 아쉬움이었다. 아버지,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민수의 말에 승우는 깊이 감동했다. 아들은 자신보다 훨씬 현명했다. 그날 밤 승우는 혼자 바다를 걸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파도 소리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승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찾았으니까. 기억을 잃었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승우는 휴대폰을 꺼내 선주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줘서. 얼마 후 선주에게서 답장이 왔다. 당신이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승우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 그는 돌아왔다. 비록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남은 인생을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것이었다. 민수와 지은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비췄다. 선주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매만지며 선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었다. 그리고 20년 만에 남편과 함께 서는 날이기도 했다. 선주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약간의 두근거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 왔다. 선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승우를 찾았다. 그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새로 맞춘 정장을 입은 승우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잘 어울려요. 선주가 다가가 말했다. 승우는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당신도 정말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2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동시에 이어주기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부부가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승우는 민수를 만났다. 아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내 아들 결혼식인데. 승우는 민수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라줬어. 아버지가 없는 동안 엄마를 잘 지켜줘서 고마워.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엄마를 지켜요. 승우는 아들을 안았다. 아들의 품은 이제 아버지만큼이나 단단했다. 승우는 자랑스러웠다. 결혼식이 시작됐다. 민수와 지은이 입장하며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선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20년 전 겨우 7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것이었다. 승호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비록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함께할 수 있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사랑, 신뢰, 그리고 인내에 대한 이야기였다. 선주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지난 20년을 떠올렸다. 그렇다, 사랑은 기다림이었고, 신뢰는 희망이었으며, 인내는 힘이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다. 그리고 마침내 키스를 나눴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축하했다. 선주는 박수를 치며 웃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피로연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선주는 지은의 어머니와 앉아 담소를 나눴다. 두 사람은 이제 사돈이 된 것이었다. 선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은의 어머니가 선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가 잘 자라준 게 다행이죠. 그래도 대단하세요. 그리고 남편분도 다시 만나셨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기적이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승우가 선주에게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주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예식장 밖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그들을 비췄다. 승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아직도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신혼여행, 민수가 태어났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선주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어머니인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승우는 선주의 손을 잡았다. 저는 과거의 기억은 없지만 당신과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 빈칸을 당신과 함께 채워도 될까요? 선주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물론이에요. 우리 함께 채워가요. 천천히 한 걸음씩. 승우는 선주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저녁 바람이 그들을 감싸며 부드럽게 불어왔다. 며칠 후 승우는 선주의 카페로 이사를 왔다. 2층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침이면 함께 카페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승우는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웠고 선주는 그를 천천히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아, 이렇게요? 네, 잘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툴지만 행복했다. 손님들은 선주의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감동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승우는 조금씩 이 동네에, 이 바다에, 그리고 선주에게 익숙해져 갔다. 여기 정말 좋네요. 평화로워요.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주는 미소 지었다. 승우는 선주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와 지은이 카페에 들렀다. 신혼부부는 행복해 보였다. 네 사람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다음 달에 우리 집들이 할 거예요. 꼭 오세요. 물론이지. 엄마랑 같이 갈게.
승호는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기억은 좀 돌아오셨어요? 승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네 사람은 함께 웃었다. 카페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다. 그날 밤 승우와 선주는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선주 씨, 네,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선주는 승우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년의 세월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바다 냄새, 커피 향, 그리고 봄꽃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선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선주의 말에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오래요. 카페 앞 바람결 속에서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과 남은 시간을 서로 기대며 살아가기로 했다. 과거는 아프고 슬펐지만 미래는 밝고 따뜻할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였다. 선주와 승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안았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봄날의 바람이 불어왔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카페 바람결의 간판이 살랑거렸다.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행복한 결말이었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었다.